서초동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콜라보레이션. 서초동과 여의도 콜라보레이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일단 소개합니다. 변.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언.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자, 왜 제가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다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 김준우 변호사 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 임찬종 기자 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 맞추게 할까요? 문자. 제가 네.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전인가? 네. 방송에 많이 나오는 김모 변호사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50대라고 나오는데 다른 방송국에서 어떤 부장님이 담당 PD한테 물을 때 혹시 이거 김준우 변호사냐? 근데 이제 김준우 변호사는 아니잖아. 그것도 예. 있지만 저는 예.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음주운전 취소가 아니고 예. 애시당초 면허를 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취소될 게 없어. 그럼 음주 무면허일 수는 있네요. 그럴 수 있구나. 근데 하여튼 몰아본 적이 없어서 네, 이게 왜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으로 하차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자, 그러면 누구냐? 임찬종 기자 오늘 막방이에요, 막방. 예. 예. 아메리카로 갑니다. 미쿡으로. 예. 연수 언제 가요? 예, 다음 주에 갑니다. 이직하는 건 아니죠? 이직은 아니고. 다음 주에 1년 6개월이요? 1년이요? 1년. 미국 어디로 가요?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갑니다. 더 이상은 비밀이래요. 그래서 머리도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짧은 머리. 저도 최근에 머리 짧게 잘랐는데 네. 최근에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저보다 더 짧게 자른 사람 유일하게 봤어요. 지금. 약간 세로이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박세로이 스타일. 네. 이거는 임찬종 기자를 좀 띄워주는 발언이 아니고. 그래야죠. 네. 어쨌든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이따 끝날 때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께 좀 일단 말씀은 좀 준비하시고 예.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임찬종 기자가 빠져가지고 이제 이 코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변론 유착 시간을 이끌어오던 좌영길 기자하고 임찬종 기자였는데 좌영길 기자는 이직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거기는 방송사로 이직해가지고 우리 출연은 못해. 그래서 안 되고 이 임찬종 기자도 이제 근데 저희 코너가 사실 작년 가을에 이거 7시로 오면서 한번 폐지됐다가 뭐 폐지예요. 잠깐 시간 부활한 조정이지. 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밖에서 그만하랍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임 기자, 박용수 전 특검 영장 기각됐잖아요. 예. 이거 또 쳐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네. 일단은 근데 이제 검찰도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취재를 해보면은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우리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정말로 수사를 열심히 했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야권 쪽에서나 뭐 네. 저 언론 쪽에서 에이 가재는 개편인데 박용수 전 특검을 갖다 대충 하는 거 아니야라는 네, 시각을 그러니까 그런 시각 굉장히 의식하면서 네. 이건 정말 뭐 우리 실제로 열심히 했고 우리는 전혀 봐줄 생각이 없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강해요. 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좀 오래전 일이고 또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수사가 시작된 지 좀 한참 뒤에 이게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거의 뭐 검찰로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예상외로 1차 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돼가지고 검찰로서는 뭐 여기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안 하면 또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의식해가지고 재청구를 검토한다라고는 하는데 재청구를 하려면 좀 뭔가 새로운 증거관계나 뭐 그렇죠. 혐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하면 예, 좀 근데 기각. 그런 거에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틀렸는데 발불될 거라고. 한 달 전에 잠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틀렸는지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랑 이번에 다 뜯어보니까 제가 그때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수현 씨인가? 그 사람이 이제 받은 월급이랑 대여금 11억, 아파트 분양권. 요것도 저는 그 어떤 대가로 봤는데 그 부분은 영장에 기재가 안 돼 있거나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딸이 그러니까 제가 받은 영장을 11억 이요? 보지 않아서 그런데 5억 받은 거 3억 받은 거 합쳐서 8억 받은 거 중심으로 영장이 구성되고 딸과 관련돼서 받아진 부분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나? 저는 임 기자만 믿었죠. 검찰이 최선을 다할 거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다할 제가 거라고 그런 영장을 게 못 아니라 봐서 그런데 다 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다 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죠. 예. 아니, 자, 일단 제가 무슨 검찰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이 아마 만약에 추가한다면 이 딸과 관련된 부분 금전적으로 오간 부분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직무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관계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법원이 그렇죠. 영장 판사 시각이 네네. 그렇죠. 그 직무 관련성도 문제라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 이제 특경법상 이게 수재죄인데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자격인데 그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이나 이런 게 물론 중간에 이제 다시 우리은행이랑 뭐 재합병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게 무슨 그 비상근 상임이사 비상근 사회이사인데 그리고 의장을 맡은 거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대출 의향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네. 요거 가지고도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고 봤다는 거고 금품을 실제로 오고 갔는지는 지금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기자 두 명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하.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임 기자, 예. 난 이거 최근에 요런 칼럼을 제가 봤어요. 국민일보 칼럼인데 특검도 임명 전에 청문회 하라. 아니 왜냐면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한때는 대한민국의 정말 정의의 화신이라고도 불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중수부장 네. 했고 아 그때보다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박근혜 전 국정농단 대통령 특검 때. 국정농단 특검할 때 뭐 전직 대통령 뭐 재벌회장 다 막 단죄하면서 와 정의의 사도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대정동과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칼럼도 못 봐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듣고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그냥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 뭐요? 우리나라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 특검이 있습니다. 공수처예요. 아, 공수처. 공수처라는 게 원래 특별검사를 네. 특별검사 기능을 상설화시킨 게 공수처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공수처 논의가 나왔을 때 여야가 하다가 그 공수처를 좀 축소된 형태로 상설특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 사실상 거의 한 번인가 빼놓고 지금 거의 써먹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수처를 들고 나와서 사실 특검의 기능,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기구로 존재를 안 하고 뭐 있을 때마다 여야 합의로 법으로 도입을 하니까 신속하게 수사도 안 되고 검찰 견제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청문회 받는 어떤 공직자 임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받는 정식 조직의 수장을 가진 공수처를 만든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미 공수처의 그동안을 보면서 아 이건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까 뭐만 되면 이제 여야도 어느새 그거 만들어 놓은 거 다 까먹고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 도입해야 된다. 특검 써야 한다. 지금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제도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이 박영수 전 특검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대장동 김만배 씨라는 사람들과 엮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주간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기사 쓴 거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을 시점이 이른바 정관예우 효력이 끝날 때쯤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해석에 들어가면 보던 그렇죠. 거잖아요. 정관예우라는 게 무슨 공소시효처럼 아, 그렇게 자 하겠구나. 퇴직 이후 뭐 2년까지는 네. 전관을 예우한다 뭐 이런 법조항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약간 좀 효력이 있고 이제 시기를 대충 깨워 맞춘 네. 해석에 많이 들어간 이른바 피처 기사 아닌가 싶고요. 아, 그래요? 뭐 네. 단독 보도라기보다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 김만배 씨하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또 그 사업 논의를 시작한 게 지금 대장동 사건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은 그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관 예우 효력이 끝나갈 때쯤 그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얘기는- 해석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저 박영수 전 특검이 중수부장을 퇴직하고 몇 년 있다가 네. 좀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구나. 네. 대장동 일당과의 어떤 관계들이. 근데 설정되기 서울 시작한 게. 고검장까지 하고 이제 공직에서 나온 아, 고검장하고, 분인데, 중수부장 예, 나와서? 중수부장 하고 이제 아,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사실 고검장 특히 서울 고검장까지 했으면 뭐 네. 총장 빼고 다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탑까지 찍은 건데 네. 뭐 이게 또 이것까지 결국은 이 대장동 일당과 그 누구냐
박영수 특검이 이제 관계 지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변호하면서 이렇게 그 연결고리가 생긴 부분도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건 뭐 굳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이제 3년 4년 지나가지고 정관발 끝나니까 내가 시행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 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요건 아니라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그냥 한참 끝발 날리고 있을 때 연결고리가 맺은 피의자 피고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들이 또 김만배 기자와 그 법조에서 오래 맺은 관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정관발 떨어져서 시행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소박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보죠. 요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 송영길 전 대표 쪽 박모 보좌관 구속영장에 이 돈 받은 의원을 20명 이렇게 검찰에 적실했고, 그런데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 담당하던 전 비서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요거 검찰이 막판 다지기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던데 맞아요? 일단 그 돈 받은 국회의원을 20명으로 특정했다는 건 이 사건 초기에 수사 초기에 그 SBS가 단독 보도해가지고 20명이라고 그때 보도를 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때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제 그거 이제 영장에 또 적시가 된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 다지기라는 게 이제 막판 다지기란 말을 제가 이게 아마 돈봉투 수사 걸려서 나온 게부터 한 3주쯤 된 것 같아요. 이제 막판 다지기 이제 다져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히 이제 박 전 보좌관이 구속된 이후에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그 검찰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소환 통보 또는 소환 요구 전에 출석 요구 전에 그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청구를 해가지고 그거 결과를 한번 보고 송영길 전 대표 조사로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구속 상태인 박모 전 보좌관이 이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이냐. 요 두 가지 변수를 보고 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윤관석 전 의원 등의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그것도 뭐 체포동의안 표결대가 나오고 영장 나오고 그다음에 박 전 보좌관도 의미 있는 진술하고 검찰이 보기에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검찰이 보기엔 확실한 상태로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검찰의 계획대로 다 안 될 경우에도 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고 뭐 조사를 하고 기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검찰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된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요? 박 전 보좌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 담당하던 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핵심 피의자나 참고인 대상으로 할 때 어차피 그 단순히 누구죠? 송영길 대표만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약한 고리를 찾으려면 보좌진 쪽에서 충분히 압수수색하는 거는 수사 기법상 뭐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송 대표가 격분하고 있다는 거는 뭐 별건 수사다 이러던데 송 대표.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뭐 보도도 조금씩 나오는데 뭐 얌전한 고양이 얘기도 나오고 뭐 이거저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캠프를 쭉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제 돈봉투를 의원들한테 대의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말고 조직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윤활유처럼 돈이 들어간 부분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보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캠프 네. 조직 자체에. 네. 이게 이미 박 전 보좌관 영장 혐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컨설팅 이런 거를 이제 실제 선거점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네. 후원 조직 자금 이런 게 영장 혐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건 수사 얘기 나오는 게 단순 돈봉투 의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캠프 꾸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자금 융통 과정에서의 불법성, 위법성까지 탈탈 다 털어보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봉투 의원들 플러스 나눠준 거 알파. 플러스 그 송영길 당시 캠프의 정치자금 흐름을 다 보겠다 이런 네. 시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미 보고 그 있는 거죠. 박 전 보좌관 영장 혐의에 이른바 그 후원 조직의 돈이나 후원 조직이 정치 컨설팅 업체하고 맺은 계약 같은 것들을 물론 여론조사 계약이나 이런 등등을 그것들을 실질적으로는 송영길 캠프 자금으로 전용한 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하면요.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다른 의미로 하면 돈봉투는 증명을 못하더라도 송영길 캠프 유죄는 꼭 만들겠다는 검찰의 결연한 의지 이런 그러니까 거 아닌가 싶어요. 검찰 입장에서 여기 보는 거예요. 돈봉투는 뭐
100%고 근데 돈봉투만 가지고서 영장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닭을 더 붙인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100%라는 건 이제 검찰의 입장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독특한 것이 특히 주요 수사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성패를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걸 좀 붙이려는 좀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윤석만 의원이나 뭐 이성만 의원 윤석만이 아니라 윤관석, 이성만. 윤관석 저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게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하면 체포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거는 이제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네, 다른 네. 코너에서 다루고 요 얘기 좀 해보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근황. 권영준 후보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에 의견서를 줬었답니다. 자 보도를 정리를 해드리면 로펌 7곳에서 의견서 63건을 써줬다는 거예요. 60세건. 그러니까 큰 사건이 있을 때 대형 로펌에서 이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민법의 대가니까 의견서를 하나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서를 부탁해서 이 권영준 교수가 써준 게 보니까 로펌 7곳에서 총 63건 받은 돈은 18억. 이거 세 전입니다 일단. 세전 18억. 근데 이게 5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네. 2018년 이후 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네. 일단 제 얘기부터 드리면 저는 이번에 약간 생각을 바꿨어요.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판검사 하시다가 네. 그 좀 소위 잘 나가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 교수로 가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저 분들은 정말 공부가 좋으신 건가 보다. 아무래도 로스쿨 교수들의 급여가 변호사 급여보다는 좀 적으니까 그렇죠. 돈보다는 정말 학문이 좋으신 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5년 동안 어쨌든 새 전이긴 하지만 18억 의견서 수입이 있었으니까. 제가 사실 주변에 변호사님들이 요즘 가장 흥분하는 주제가 바로 이 이슈들. 두 분 다 변호사님이라 제가 이제 하는데 네. 주변에 압도적으로 가장 변호사님들 흥분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더라고요. 그래요? 이 의견서 쓰죠 18억 세전 18억 받은 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기업, 어떤 사건에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본인은 다시 이렇게 이게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권영준 후보자는 내가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밝히고 다 회피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회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회피가 적절히 됐는지 아닌지 감시를 하려면 일단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개되잖아요. 근데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공개를 못 한다고 하고 있고. 일단 그 점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법조 일원화가 되면서 이른바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제 후관예우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로클러 출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로펌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펌을 거쳐서 다시 판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이 사람들을 정쟁적으로 이제 데려와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판사가 될 거 예상해서 후관 예우를 해준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친정 이름 무시 못할 거야 뭐 예. 그런 거구나. 물론 그런데 이 일종의 로스쿨 판사하다 로스쿨 갔다 다시 대법관 되거나 뭐 검사하다 나중에 이렇게 경우도 말씀하신 딱 후관 예우에 적용되는 사례 아니냐. 더 큰 후관 예우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권영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그냥 뭐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영순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매우 유력한 후보자. 왜냐면 학계에서 네. 한 명 대법관 자리가 있는데 그렇죠. 양창수 대법관 했고 김재영 대법관 그 다음에 했고. 누구냐? 예. 권영준 권영준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현장 같은 데서 미리미리 관리한 거 아니냐 이거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저 그냥 추측 추정. 추측. 근데 이제 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김재영 대법관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거는 한 7건인가 합쳐서 1억 얼마인가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 한 1억 얼마 되는데 뭐 5년 동안 뭐 1억 얼마 했다고 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좀 알바 좀 했나 보다 이러는데 이거는 5년 동안 18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니까 특히 사립대도 아니고 국립대 교수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도. 윤리적 그럼 법적은 뭐 윤리적 그렇다 치고 법적 문제도 있어. 법적으로는 지금 이게 신고 대상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겸무 승직. 서울대 교수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과연 이게
우리 저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밖에서 강연하거나 이러면 회사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신고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 업무면 그게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랑 똑같은 거예요. 라디오에서 세금 떼갈 때.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별도니까 기타 소득으로 볼 거냐. 야, 이거 5년 동안 18억을 했으면 이건 사업 소득이지. 라고 사업소 알겠어요. 영리성이 있다고 치면 이건 신고했어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왜 권영준 교수가 왜 1순위였어요?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사시수석에다가 네. 뭐 판사 출신, 판사에서 법원에서 이제 엘리트 역을 계속 하다가 실제로 실력이 좋은 실력. 그러니까 1등 했다고 해서 다 연구자로서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시험 괴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권영준 저희 후보는 실력이 되게 좋고 이 의견서 내용도 좋고요. 굳이 얘기하면 이분이 또 몰몬교인데 아이가 넷이라서 넷의 사교육비까지 데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뒀다. 이게 사실 법 쪽에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일단 추정의 영역이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맡은 의견서 써준 로펌의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 대법원이 안 그러면 될까요? 별게 할 일이 없어. 왜냐면 김앤장부터 웬만한 태평양 로펌- 세종 다 있는데. 다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거기 거기도 사건 사실 되면- 추정이 다 있을 거는 거의 확정적인 추정이겠지만 그것도 추정이고 지금 어느 로펌인지 자세히 아니 액수는 나왔는데. 나왔어요. 아니, 액수는 나왔지. 네. 액수는 나왔지. 알겠습니다. 어느 로펌이 어떤 기업 사건인지가 정확히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온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임찬종 기자, 우리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고 떠나시죠. 예, 그동안 그 좋은 코너에 이제 고정 패널로 불러주셔가지고 저한테 참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방송 이 코너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 코너가 상당히 불행한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너가 계속 서초동과 여의도를 이어가지고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여의도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되냐 이거에 대해서 논할 건데 이게 바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코너의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불렀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법원 판결 법리 따지고 이런 코너였으면 안 했을 거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면서 이런 코너가 지금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자체가 현상을 보여주는 현상 같습니다. 그동안 자, 감사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